안녕하세요. 김토리쌤과 함께하는 2025년 변액보험 자격시험 핵심 강의 제1강 금융시장 및 상품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토리쌤, 챕터 1 금융시장의 분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금융시장 그리고 장기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요. 단기 금융시장은 시험에서 자금시장이라고 그리고 장기시장은 시험에서 자본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이 점 유의해서 봐주실게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시장을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만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요. 1년 미만 시장을 단기금융시장, 1년 이상 시장을 장기금융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리 가격 변동폭 유동성 살펴볼 텐데요. 금리와 가격 변동폭은 단기 시장이 낮고 장기 시장이 높고 유동성은 그 반대로 단기 시장이 높고 장기 시장이 낮습니다. 금리 가격 변동폭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다고 봐서 시험에서 이런 내용은 잘 안 물어보고요. 거래 규모는 단기 시장이 대규모, 장기 시장이 소규모인데 특히 거래 규모 파트가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실게요. 단기 시장이 대규모, 장기 시장이 소규모라는 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세요. 해당 시장 상품으로는 단기 시장은 콜 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 기업어음 시장, 전자단기 사채 시장, 표지어음 시장, 그리고 통화 안정증권 시장이 있는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서 살펴볼 테니 지금은 이름 정도를 단기 시장이라고 외워주시는 걸 목표로 할게요. 장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자산유동화 증권시장이 있는데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 단기 시장 7개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장기 시장 3가지를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생각을 기간, 위험,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위험은 늘어나고 그리고 기간이 늘어나고 위험이 늘어날수록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 또한 늘어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금융시장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시장부터 보시면 금융기관 상호 간에 초단기로 거래되는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출자를 콜론이라고 하고 돈을 빌리는 차입자를 콜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콜시장의 최소 거래 단위는 억 단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시험에서 콜시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초단기라는 단어와 무담보 거래, 금융기관끼리 거래하면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담보를 설정하고 이런 일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무담보 거래라는 점. 두 번째, 환매 조건부 채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이름이 채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장기 시장에서 봤던 채권 시장과 헷갈릴 수 있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은 단기라는 점 먼저 상기하시고 내용 보시면 다시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라고 하고 일종의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돈을 갚으면서 일정 금액의 계약된 이자 또는 수익을 지불하는 걸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특징 보시면 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과 같은 형태로서 환매 시 매각에 따른 자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환매 조건부 채권 시장이 채권으로 끝났다 해서 채권 시장이 아니고 단기와 장기 중에 물어볼 때는 무슨 시장? 단기 시장이 되겠습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 시장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목돈을 은행에 맡기는 정기예금 아시죠? 이 정기예금의 양도성, 즉 정기예금을 중간에 사고 팔 수 있게 해준 기능을 넣은 걸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거든요. 이 양도성 예금 증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발행이 가능하고요. 최단 만기는 30일 이상, 그리고 최장 만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무적으로 시중에서는 3개월짜리와 6개월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시험 보기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실게요. 그리고 은행 간 자금 조달용 은행용 CD, 즉 은행용 양도성 예금 증서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도 한번 체크해 두실게요. 그리고 이런 양도성 예금 증서는 고객의 입맛에 맞게 기간을 짧게 줄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만기 전에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단기 금융시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기업어음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상거래와 관계없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물건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받아놓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그건 아래쪽에 배우게 될 상업어음이나 무역어음에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기업어음은 그런 상거래와 관계없다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상거래와 관계없이 무담보 거래가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 관련돼서도 상거래와 관계없다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순간 다른 어음을 고르는 게 아닌 무슨 어음, 기업 어음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자단기 사채 볼 텐데요. 앞으로도 뒤에서 사채라는 글자가 많이 나올 텐데 전부 회사채의 줄인 단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단어를 뜯어보면 전자 형태로 되어 있는 단기, 우리 지금 단기 금융시장을 배우는 거잖아요. 단기간에 1년 미만의 회사가 발행한 채권, 즉 어음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설명이 기업어음의 단점을 보완했다. 기업어음이 그냥 종이로만 거래된다면 전자방식으로 발행하고 그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등 조금 더 안전성을 더 높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자단기 사채는 발행 금액이 얼마 이상? 1억 이상 만기는 1년 이내인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키워드는 1억, 그리고 1년. 표지어음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상업어음, 무역어음, 팩토링어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어음들이죠. 그런 어음 등을 분할 통합하여, 즉 은행이 기업들이 상업어업이나 무역어업 등을 어음 할인의 형태로 분할 통합하여 새롭게 발행한 어음을 표지어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표지어음의 단점으로는 투자자들이 원어음의 발행회사가 어딘지 확인을 잘 안 하고 금융기관만을 믿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이라고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발행한 증권이고 금융기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발행합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 시험에 나오면은 한국은행이라는 단어와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지금 단기 금융시장의 앞선 내용까지 해가지고 7개의 시장을 살펴봤는데 조금 어렵거나 이해 안 되시면 키워드 정도를 숙지하면서 간단하게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번에는 외환시장 및 외환자금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는 내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릴 정도만 반드시 숙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해 줄게요. 먼저 구분하셔야 될 게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개념을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살펴보시면 외환시장은 이종통화, 즉 다른 종류의 통화, 이러한 이종통화 간의 매매가 수반되고 환율이 매개 변수가 된다. 여기서 기억 안 나면 외환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외환은 환율 키워드도 적어놨죠. 외환은 환율, 아래쪽에 외화자금시장의 개념부터 살펴볼까요? 이때는 매개 변수가 뭐가 돼요? 금리를 매개 변수로 하여 대출과 차입 등 외환의 대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우리 객관식 시험이 좋은 게 앞선 외환시장은 환율이 매개 변수, 외화자금시장은 금리가 매개 변수, 이렇게 매개 변수가 무엇인가를 기억해 둘게요. 그럼 외환시장의 종류 보시면은 현물한 거래와 선물한 거래가 있는데 현물한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결제 거래고 선물한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에 미래의 특정일에 결제 거래 알겠죠? 현물한 거래는 이내에, 선물한 거래는 이후에. 그럼 아래쪽에 외화자금 시장의 종류는 외환스왑 시장과 통화스왑 시장이 있는데 외환스왑 시장은 현재 계약 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 교환 후 최초 계약 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고 통화스왑은 미리 약정한 이자로 교환한 후 미리 약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거든요. 좀 더 시험 용도로 외우기 쉽게 외환스왑은 1년 이내 거래에 대부분 사용되고 통화스왑은 1년 이상 거래에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토리쌤. 챕터 2, 금리의 이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리의 개념 및 결정 요인 보겠습니다. 금리의 개념 및 역할을 보시면 자금의 수요자가 빌린 금액에 대한 대가로 자금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로 우리 보통 이자라고 하잖아요. 돈을 빌리는 데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그냥 가장 쉽게 금리는 뭐다? 이자다. 그리고 금리가 하는 역할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러보면 쉬운데 문제에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가치를 동일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선뜻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 그게 뭐다? 금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금리의 결정 요인은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면, 즉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리고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합니다. 그럼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 저축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투자는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금리가 상승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즉 가계의 저축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기업들은 높은 이자가 부담이 돼서 투자가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또는 위축된다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경기에 따른 금리, 우리 시중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경기가 상승하게 되면 투자 수익이 높아져서 금리는 따라서 상승하게 되고, 경기가 하락하게 되면 투자 수익이 낮아져서 금리는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의 결정 요인부터 저축과 기업 투자, 그리고 경기에 따른 금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글로 봐서 쉬워 보이는 건데, 막상 문제로 풀어보면 반대 방향을 찍게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고 여러 번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장표입니다. 이번에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보통 기준금리라고 하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결정하는 이 기준금리는 인상하거나 인하 또는 동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떨 경우에 그렇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즉 물가가 과열되었다. 이러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어떻게 한다? 인상한다. 이 부분을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과열되면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더 과열되는 겁니다. 낮은 이자 때문에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그럼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경기, 즉 물가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해서 금리를 낮춰줘야 많은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금리를 인하한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인하하는 방향을 실수하시는 분 정말 많으시니까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그럼 이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어떤 방식과 어떤 기준으로 일어나는지 볼게요. 통화정책 운영 체계로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국내외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연몇 회, 연팔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기준금리 결정이 일어난다 해서 일반 시민들이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 결정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기까지는 즉시가 아닌 6에서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걸린다. 단, 금융기관 간에 거래하는 콜 시장 있잖아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는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에는 6에서 12개월 콜 시장은 즉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는데, 명목금리는 눈에 딱 보이는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하고, 실질금리는 이런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금리이다. 그러니까 명목금리가 7%인데 물가 상승률이 6%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1%가 되겠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면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에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표면금리와 실효금리가 있는데, 이 실효금리는 앞선 실질금리의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글자를 반드시 주의해서 보시고, 내용 보면 금리 수준을 비교할 때 실효금리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한다. 그럼 실효금리는 뭐냐? 표면금리는 우리 은행 같은데 앞에 지나가면 커다랗게 붙어있는 금리 있잖아요. 그게 그냥 표면금리라 생각하시면 되고, 가까이 가보시면 괄호에서 조그맣게 이자 계산 방법, 달리니, 복리니, 과세 방법, 세전이니, 세우니,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정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실효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투자를 할 때는 표면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실효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실효금리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달리와 복리 살펴볼까요?
달리는 정해진 이자가 일정 주기마다 똑같은 금액만큼 늘어나는 걸 달리라고 한다면 복리는 이자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거기서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우리 복리의 마법이라고도 하죠. 이자에 이자가 더 붙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런 복리도 더 자주 하면 더 많은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내용 살펴보면 만기 수령액이 가장 큰 이자 지급 방식을 선택하시오. 하면 월복리가 가장 많고 6개월 복리, 연복리, 그리고 가장 적은 건 달리가 되겠습니다. 김토리쌤, 챕터 3, 금융기관 및 상품에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라고 나오는데 금융투자업자가 뭐냐 하면 증권회사랑 자산운용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합쳐서 금융투자업자라고 하니까 이런 금융투자업자의 고유 업무로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그리고 신탁업이 있는데 문제 형태가 되게 단순하게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고 해당 설명은 6가지 고유 업무 중에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가, 이런 형태의 문제로만 나오기 때문에 설명 중에 핵심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할게요. 투자 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것,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하는 것, 집합투자업은 우리 보통 펀드라고 하죠.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영업하는 것, 그리고 집합투자에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는 펀드를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아는 증권회사, 은행, 보험사가 다 할 수 있지만 펀드를 만드는 것, 즉 설정이나 운용하는 건 자산운용회사라는 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산운용회사가 판매도 할 수 있냐가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회사는 설정 운용도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다? 판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자문업이랑 투자일임업은 그동안 시험에 집중적으로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설명에 자문이라든지 일임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쉽게 맞춰줄게요. 그리고 신탁업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수탁받아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운용하는데 우리 쉽게 탁이 나오면 탁 해서 탁탁탁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시장법의 기본 방향 보겠습니다. 먼저 포괄주의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열거주의라는 건 나열한 것만 해야 되는 걸 열거주의라고 한다면 포괄주의는 하지 말라는 걸 빼고 다 해도 내가 포괄주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 금융시장의 규제 체제는 열거주의 규율 체제였다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시행되면서부터 포괄주의 규율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금융 업무가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겠죠. 내용 살펴보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포괄적 자율, 그리고 예외적인 규제를 따르고 있다. 틀린 보기로 열거주의라고 나왔을 때 틀린 보기인 줄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기능별 규율 체계다. 이게 무슨 설명이냐면 예전에는 금융기관별로 규제를 했다면 이제는 금융기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업무에 따라서 제재를 하냐 안 하냐거든요. 내용 읽어보면은 금융투자업이든 금융투자 상품이든 투자자를 실질에 따라 분류하는 거고, 금융기관을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기능을 규율한다. 즉, 금융기관 간의 벽을 허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규율한다 이런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고 업무 범위의 확대, 포괄주의의 기본적인 방향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된다? 확대되고 있다. 6개의 금융투자 업무 상호 간에 겸용이 제한된다라는 보기는 당연히 틀린 보기겠죠. 어떻게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부수업의 영위도 당연히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허용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 즉 금융투자자들에 대해서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설명 의무가 신설되고 적합성 원칙이 도입되는 등의 강화되고 있다. 즉 선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및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보겠습니다. 우리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는 시험에서 ETF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영어도 같이 봐줄게요. 먼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보시면은 MMF, CMA 그리고 MMDA가 있는데 우리 앞서 단기금융시장에서 RPCP, CD 이런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D라는 알파벳이 디파짓이라는 단어인데 이 D는 은행 금융상품에서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험장 가서 좀 헷갈리는데 알파벳 D가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금융기관을 고를 때 은행을 고르는 것도 좋은 팁이 되겠네요. 내용 살펴보면은
MMF라든지 CMA 그리고 MMDA는 자유로운 입출금 기능을 가지는 반면 은행에 보통 예금 통장은 이자가 거의 없잖아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다소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F는 관련 금융기관을 자산운용회사, CMA는 관련 금융기관을 증권회사, 그리고 MMDA는 관련 기관을 은행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그리고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인데 단어를 끊어 읽으면 되게 쉽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아까 펀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장지수 이런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장되어 있다는 말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편하게 이 펀드를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내용 살펴보면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주식과 같이 자유롭게 거래되는 인덱스 펀드이다. 그래서 펀드의 단점, 즉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다든지 다소 비싼 수수료 이런 것들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는 뭐다?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또는 영어로 ETF라고 보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사실 둘 다 펀드거든요. 둘 다 펀드인데 투자신탁은 다른 말로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이라 부르기도 하고 투자회사는 뮤추얼 펀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 표를 그대로 줄 거예요. 이 표를 그대로 주면서 구분해 있는 제목은 줍니다. 투자신탁, 그리고 괄호에 있는 수익증권까지 주고 투자회사, 뮤추얼 펀드라는 제목은 준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내용 항목들을 각각의 항목을 보기 형태로 서로 위치를 바꿔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자의 법적 지위 같은 칸을 주주, 수익자 자리를 서로 위치를 바꿔놓는 경우를 주의하시면서 보면 되는데 사실 문제 풀기는 너무 쉬운 게 위에 제목을 주기 때문에 신탁 그리고 수익증권이 있는 제목만 따라가시면 돼요. 신탁 계약, 신탁 관계, 수익증권, 수익자, 신탁법 이렇게 자기 이름을 그대로 맞추다 보면은 이름이 안 맞는 보기가 나오면 그게 틀린 보기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신 상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대출을 여신이라고 하거든요. 예금을 수신, 대출을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예금, 적금, 담보대출 먼저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해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한다 하면 통상 담보 대상이 되는 수신 상품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해당 상품에 금리보다 조금 높게 해서 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보험계약 대출이 있는데요. 보험회사와 계약자 간에 약속된 금리로 해약 환급금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부동산 담보 대출 보시면 고정금리, 변동금리, 그리고 혼합금리로 요즘에 혼합금리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보통 변동금리 적용할 때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걸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CD금리, 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기준으로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은행별 가산금리를 적용했거든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을 가져오는, 즉 돈을 투자받아서 거기에 대한 비용, 즉 이자를 지급하고 자금을 조달해 와서 그 돈을 다시 빌려주면서 예대 마진을 남기는 구조인데 자기들이 빌려오는 그 비용이 단순하게 CD 금리로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는 거는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하여 산출한 지수로서 현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 발표 기준금리와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의 괴리가 일어난다. 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연합회에서는 잔액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를 매월 발표하고 있거든요. 단기 코픽스는 또 매주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내는 건 아니고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나오면은 어떤 대출일 때 기준하여 보통 사용하냐, 이러면 주택담보대출일 때 기준금리를 사용한다. 그리고 왜 이런 걸 도입하게 되었냐? 기준금리와 실제 자금 조달 비용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디서 발표하냐라고 하면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다. 그리고 매월 또는 매주 발표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시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런 내용들, 지금 제가 주황색으로 해놓은 내용들을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고 진짜 시험장 갔는데
머리가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 안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눈에 자금 조달 비용 지수 또는 코픽스란 영어가 보이면 얘를 골라라는 문제니까 과감하게 골라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강 주식시장의 이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토리쌤